등장하는 인물들은 그리스 아테네 학파 철학자들이다. 아테네 학파는 플라톤이 기원전 38년경 아테네 근교에 세운 학원에서 삶의 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교육했던 사람들이다. 각각의 인물들은 모두 각자의 성격과 분위기에 알맞은 동작을 취하고 있다. 가운데에 오른손을 하늘을 향해 들고 있는 사람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데아의 세계를 중시한 플라톤. 그 옆 사람은 인간의 현실 경험과 감각의 세계를 중시한 아리스토텔레스. 왼쪽에 녹색 옷을 입고 손가락을 꼽아가며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이 소크라테스이다. 왼쪽 아랫부분에 무릎을 꿇고 앉아 열심히 기록하는 사람은 수학자 피타고라스. 오른쪽에 허리를 구부리고 컴퍼스로 판에다 무언가를 그리는 사람은 기하학자 유클리드. 이 밖에 헤라클레이토스와 디오게네스, 천문학자 프톨레마이오스도 그림에 등장한다. 오른쪽에 라파엘도 얼굴을 보인다. 라파엘은 이 그림을 그릴 때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들을 모델로 삼았다. 플라톤은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유클리드는 건축가 브라만테를, 헤라클레이토스는 조각가 미켈란젤로를 모델로 삼았다. 라파엘은 인간의 육신과 영혼, 동작과 감정의 조화 있는 균형을 표현했다.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평면에 그려진 그림이지만 라파엘의 마음은 등장인물의 생각과 사상을 배우고자 했던 것이다.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들여다본다면 그리던 그리스의 정신에 가까워질 수 있을까? 마음의 고고학은 방법론이라기보다는 수법이 맞다. 고고학이란 과거의 어떤 유물로부터 진리를 알아내는 것. 그러나 사실 유물만으로는 모든 걸 알기 어렵다. 특히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라면 특히 그렇다. 진실은 유물 같은 증거, 빈칸을 논리적으로 메우는 추론, 그림 전체를 이해하는 해안 또는 지혜 등이 필요한 복합적인 작업이다. 가장 결정적인 요소라면 증거와 추론을 제외한 부분이다. 여기에는 지혜라고 통칭할 수 있는, 그러나 그 안에는 매우 다양한 색이 있는 것들, 또 통찰력도 들어가야 한다. 여기에 굳이 모든 것이 합리적, 논리적, 과학적이어야 한다는 잣대를 들이댈 필요가 없다. 마음의 고고학은 이를 위한 방법, 수법이다. 라이브러리안의 방법론은 마음의 고고학이다. 라이브러리안의 위대한 성과라고 해도 이미 알려진 것은 박제된 것에 불과하다. 결과만 성과만 보는 순간 라이브러리안은 박제되고 만다. 마음은 어디에 살고 있는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마음은 없는 병을 만들기도 하고 있는 것을 지워버리기도 한다. 기계건 인간이건 마음이 문제다. 그리고 더 문제의 핵심은 마음의 본령을 찾아내는 일이다. 이를 마음의 고고학이라고 한다. 라이브러리안이 지금까지 해온 일이고 무수한 실패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앞으로도 영원히 해야 하는 일이다. 라이브러리안의 방법론이라고 하는 마음의 고고학의 대상은 그렇다면 무엇일까? 바로 사건이다. 사건은 서사의 본질적인 요소로서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이라는 맥락 속에서 발생한다. 이 사건들이 인과관계적으로 배열된 것이 플롯이며, 플롯 분석은 서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기초적인 작업이다. 그러나 플롯에 관해 서사학에서 가르치는 개론적인 수준을 안다고 해서 실제 작품의 플롯을 분석할 수 있다거나 다양한 플롯의 패턴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분석할 수 있는 플롯은 하나의 과정이지 대상이 아니다. 전통적으로 플롯은 이야기의 뼈대라고 가르쳐 왔으나 이는 플롯에 대해 잘못된 이미지를 주기도 한다. 플롯은 이야기의 요소들을 섞어주는 힘이 있어 이야기의 모든 요소에 스며들어 있다. 즉 플롯은 서로 독립되어 보이는 이야기 속의 이미지, 사건, 등장인물, 배경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접착제와 같다. 무엇에 관한 것을 순차적으로 늘어놓은 것을 줄거리 혹은 이야기라고 한다면 플롯은 거기에다가 왜를 첨가시킨 것이다. 모든 사안에 대해 모든 날을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메모를 남기는 습관이 있다. 그것을 간혹 들여다보고는 한다. 과거가 내일의 거울이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나는 내 이야기에 왜를 추가하기 위해 가끔 들춰본다. 나 역시 10대의 마지막 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축구와 파티밖에 없었다. 그저 놀기 좋아하는 청년. 파티를 하며 여름 휴가를 즐기려면 돈을 벌어야 했다. 그래서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게 된 게 요리와의 우연한 첫 만남이었다. 처음 일한 레스토랑에서 선물로 받은 요리책을 보면서 반복적으로 요리를 해보기 시작했다. 그때 들었던 아직도 잊지 못할 말이 있다. 누군가가 물었다. 창의성이란 무엇인가? 그러자 내게 책을 선물한 사수가 대답했다. 창의성이란 베끼지 않는 것이다. 너무나 간단하고 명료했지만 나에게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고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다. 그때까지 나는 항상 베끼기만 해왔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바뀌었다.
이전에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해하게 되었고, 마침내 나는 진화의 기술자에서 창조자가 되었다. 때로는 말 한마디가 한 인간의 세계관을 바꾸어 놓기도 한다. 때로는 말 한마디가 한 인간의 세계관을 바꾸어 놓기도 한다. 메모를 읽으면 그때의 감정이 되살아나 저절로 살을 붙여나간다. 가만히 앉아 주위를 둘러보면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어릴 때부터 호기심이 강하고 빨리 하고 싶어 한다라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했던 성격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초판본 책을 수집해 책방을 여는 게 목표입니다. 오후 2시에 태양에서 온 두 남녀는 그렇게 말했다. 그들이 남기고 간 단서를 통해 나는 설리의 단서를 어디에서 찾을지 알게 된다. 그 누구의 말처럼 어떤 대단히 혼란스러운 경우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면 친구보다는 적이 길을 더 잘 보여준다고 한 격언을 떠올렸다. 결코 멀지 않은 곳에 있을 것이다. 마음의 고고학과 마찬가지로 설리의 마음을 더듬어 보면서 내린 결론이다. 인간의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그것은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것일까? 아니면 투명한 백지 상태에서 시작해 문화적, 경험적인 산물로 탄생하는 것일까? 마음이 선천적인 것인가 후천적인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까지 수없이 논쟁되어 왔던 주제 가운데 하나다. 플라톤은 선천적을 주장했고 사회계몽학자들은 후천적인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이 이야기하는 마음은 같은 것일까?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의 수많은 논의들은 이러한 마음에 대해 근거 없는 혹은 막연한 전제 혹은 선언을 중심으로 시작된 것이 대부분이다. 도대체 무엇을 마음이라고 정의할 것인가, 그것은 어떻게 발현되고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한 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일부 심리학자들에게 있어서 마음은 별로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는다. 아니, 거의 무시된다. 그렇지만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자신과 동일시하며 추상화된 그 무엇인 실체로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알 듯 모를 듯 그 실체가 무엇인지, 아니면 도대체 범위를 어디까지로 해야 할지도 모르는 수수께끼 같은 인간의 마음은 무엇일까? 마음은 자연 선택에 의해 모듈로 만들어졌다. 지금까지 인간의 마음에 대한 논의들은 주로 철학자, 종교가들이 주류를 형성했다. 그리고 과학적인 격변기를 겪으면서 의학자, 심리학자들이 합류했다. 최근에는 생태학자, 인류학자, 생물학자 등이 덤벼들어 태초에 무엇이 있었다는 식의 담론과는 다른 형태의 담론을 시작하고 있다. 이런 흐름의 결론을 하나 이야기하면 인간의 마음은 각각의 필요에 따른 영역으로 구별될 수 있는데, 이는 인간이 선조로부터 독립한 후 400만 년의 역사 속에서 형성된 것으로 자연 선택에 따른 인간 적응의 필요에 의해 마음의 모듈이 탄생했다는 것이다. 마음에 대해 한 발 더 나아가 보면 한때 유행했던 인문학은 특히 사상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인문학은 소외되고 배제된 이들을 비추는 지식의 등불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사상의 인문학이 아니라 마음의 인문학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음의 인문학은 타자의 아픔을 발견하는 것이다. 인문학자는 타자의 아픔을 발견하는 마음의 고고학자가 되어야 한다. 인문학이 우리 삶의 모순과 부조리에 대해 회의하고 질문하는 자기 성찰인 동시에 세상을 살아가며 차마 드러내지 못한 마음의 표정을 발굴하는 고고학적 실천이기 때문이다. 마음의 인문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차가운 지식이 아니라 나와 타인의 삶과 관계를 새롭게 정초하는 따뜻한 교류의 가능성이라고 말한다. 구력시대에 아주 흥미로운 장소가 제법 많았다. 그 가운데 홍콩을 빼놓을 수는 없다. 적대적인 두 체제가 번갈아 지배했는데 이질적인 요소들이 폭풍처럼 뒤엉켜 새로운 색을 만들어냈다. 설리와 나의 공통된 관심사가 그곳에서 만났다. 빛나는 도시는 그대로이지만 100여 년 만에 체제가 바뀌면서 불꽃처럼 타올랐던 홍콩의 문화, 특히 영화는 한순간에 스스러지고 말았다. 캘리포니아 레스토랑에 갔었어요. 7시 15분에. 그날 비가 내려서 유리창 너머로 누군가를 생각하며 비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진짜 캘리포니아의 날씨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에게 1년의 시간을 주었죠. 오늘도 유리창 너머로 누군가를 생각했어요. 그가 편지를 봤을까? 그에 대한 고백이 뭔가 아련한 기억을 던져준다. 영화에서 주인공 여자는 가까워진 남자를 놔두고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떠났다. 그리고 또 마치 어제 집에 갔다가 온 듯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다. 남자는 그녀가 아르바이트하던, 그래서 우연을 가장해 만나던 가게를 인수해 운영하고 있었다.
그녀가 돌아올 때까지 가게를 지키는 남자의 마음은 과연 어떤 것일까? 과연 기다리면 오고야 마는 것일까? 갑자기 진짜 캘리포니아의 날씨가 보고 싶었어요. 인간은 사물 존재와 달리 가치론적 의미론적 차원을 갖는다. 인간 존재의 가치와 삶의 의미는 과학의 단선적 시각을 통해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과학은 인간의 물질적 차원을 드러낼 뿐이다. 인문학은 인간 존재의 다층성과 다면성에 귀를 기울인다. 삶의 주관성으로부터 눈을 돌리지 않는다. 이런 인간의 독특성을 탐구하는 한 방법은 구력시대에 남겨진 텍스트를 읽어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과학기술이 절정에 다다른 그러나 패퇴하고 만 사회에서 인문학의 역할이 더욱 요구된다. 과학기술들은 그 가공할 위력을 발휘한다면 인간의 삶과 인간 사회에 전례 없는 변화를 몰고 올 것이 분명하다. 그리하여 세상은 멸망하고 만 우리 시대에 더욱이 이런 기술들의 내재된 위험은 우리의 상상 이상일 수 있다. 설리를 통해 대통령의 요리책에 다가간다면 분명 이에 대한 하나의 답을 알아낼 수도 있을 거라는 느낌이 들었다. 막연해 보이지만 명백했다. 점점 확신이 더해졌다.